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방점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즘에 쌤은 배워본 적이 전혀 없는데 요즘 중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중국어 하는 친구들은 성조 배웠죠. 쌤은 중국어는 하나도 몰라.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맨 처음에 훈민정음이 나왔을 때는 성조라는 게 있었대요. 자,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 써있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각 음절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하였다 그랬어요. 글자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에요. 자, 그런데 종류가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의 개수가 아예 없는 게 있고요. 한 개만 있는 게 있고요.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것은 평성이라고 해서 낮은 소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낮게 발음을 소리를 내면 된대요. 그 다음 한 개가 있으면 거성이라 그래서 높은 소리로 낸대요.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상성이라고 해서 낮았다가 높아진대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세 가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 다 외우고 언제 이걸 다 구분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걸 뜻을 다 같은 지금 요렇게 같은 단어 요렇게 같은 단어를 다 구별을 해야 하나요? 괜찮아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 방점에 대해서 모의고사 출제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방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많이 줄었어요. 다만 걱정 혹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시죠? 학교쌤 말이 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쌤이 만약에 방점 내고 싶다. 그럼 그 해는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쌤이 수업을 하실 때 방점 수업을 열심히 하시더라. 자세히 설명을 하시더라. 그러더니 뭐 이제 중요하다. 외워라. 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외워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하나 있으면 거성이다, 두 개 있으면 상성이다, 없으면 평성이다. 요거를 여러분들 그때 내신 시험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의 취향 따라서 공부를 하든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됐죠?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 걸로. 그 다음 거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법이라고 할 만한 게 조금 나와요. 문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현대국어의 문법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표기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씁시다. 이어적기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어적기가 가장 이제 흔한 중세국어의 표기법이에요. 자, 보시면 이어적기. 아, 쌤이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중요한 이야기를 처음에 안 했네.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중세국어라는 말이 나오고 뭐 현대국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어떤 책에선 근대국어라는 말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이거 구분이 언제부터 언제가 중세예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쌤이 이야기를 안 했네. 자, 어떻게 나누었냐면요. 처음에는 고대국어라는 게 있어요. 고대국어에서 시간이 흐르면 중세국어로 갑니다. 중세국어에서 더 내려오면 이제 근대국어가 돼요. 근대국어에서 더 내려오면 현대국어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고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세고 이렇게 되나요?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생기시겠죠. 의문이 생기시겠죠. 자, 고대국어는요. 우리나라에서 고대자가 붙으면 대부분 물론 처음 만들어진 뭐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된 뭐 고조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때 너무 옛날이고요. 뭐 기록된 자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고대 국어는 언제냐면 삼국시대부터예요. 삼국시대부터 해서 쭉 흘러옵니다. 자, 그래서 언제부터 중세국어라고 하느냐? 바로 이때부터는 고려예요. 고려가 시작되면서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오, 선생님, 중세국어는 고려면요. 고려에는 한글 창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에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그 우리말 막 공부할 때요. 중세국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뭔가 오류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세국어를 전후로 나눠요. 그래서 전기는 고려 시대부터 언제까지냐면 한글 창제 이전까지예요. 그러면 중세국어에서의 후기는 언제부터냐? 한글 창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1443년. 그러니까 15세기 그때부터를 중세국어의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세국어의 후기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중요한 기점이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까지를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다가 근대국어로 넘어가요. 그럼 근대국어는 언제부터겠어? 임진왜란부터 쭉 근대국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16세기. 근데 92년이니까 거의 끝이니까 거의 한 17세기경부터 근대국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7세기부터. 자, 그랬다가 우리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기점을 쌤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었죠? 가보개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1894년이니까 3년이 가면 그쯤이죠. 자, 그때까지를 근대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난 이때부터 이제 현대국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계속 쭉 내려오다가 1933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어의 변화도 많고 지역마다 조금씩의 표기법도 다르고 막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지금의 뭔가 백과사전이나 사전을 편찬을 하듯이 그때 딱 통일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게 1933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부터 요것을 기틀로 내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쌤이 까먹고 얘기를 못했네. 자,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지금 이어적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본적인 표기의 원리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였다. 자, 이어적기. 이어적기. 여기 쌤이 조그맣게 써놨는데 이게 쌤의 원래 개인 쌤이 갖고 있던 책인데 이거를 스캔을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게 그대로 올라갔어. 연철이라고 되어 있죠. 이어적기를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 연철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이것도 쌤이 그 시조 수업할 때 짧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연철의 방법. 자, 그래서 우리 한글 공부할 때 꽃이라고 하면 라고 써야 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라고 적죠. 이거 우리 한국어 맞춤법에서 1학기 때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공부했었을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법에 맞도록 하도록 하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바로 요 내용이야.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적기의 방법,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어적기가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단어의 소리가 아닌 단어의 뜻을 밝혀서 그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 이 현대의 맞춤법과는 달리 처음 중세국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때는 발음을 중요시한 음소적인 표기법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때는 표의주의보다 표음주의를 더 맞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참고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을 봅시다. 중세국어의 표기 원리와 현대국어의 표기 원리 비교 보세요. 샘이 깊은 물이 나와 있죠. 샘이 깊은 물. 자, 이것을 처음에 15세기 때 훈민정음 창제 당시 때처럼 쓴다면 샘이 깊은 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밑에 보세요.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어적기 방법이에요. 이게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였대요. 됐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지금 현대국어처럼 적으면 어떻게 돼? 셈이 깊은 물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뜻을 가진 단어들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것이다. 그죠? 이것은 중세국어가 아니라 현대국어의 일반적 표기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이어적기가 나왔어.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와 거듭적기라는 게 있었대요. 자, 보십시오. 중세국어는 이어적기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국어는 끊어적기를 사용을 하죠. 근대국어 시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언제야?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그쪽 전까지죠. 이때는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모두 나타났대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기본적인 이어적기 아까 연철이라고 한다고 했죠.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넘어가서 적는 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래요. 언제 쓰였어? 15세기. 됐죠? 15세기에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말이야. 자, 그래서 셈이 깊은 물 할 때 이 셈인데 자, 셈 하고 이가 붙었더니 미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깊은도 마찬가지야. 깊 하고 은이 만났어. 그랬더니 피읍이 넘어갔죠. 그래서 깊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보세요. 앞 음절의 첫 소리를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적용을 하였다. 이게 이어적기예요. 자, 그 다음 끊어적기가 나타납니다.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적지 않고, 그죠? 앞 음절의 형태소를 밝혀 적는 거 지금 현대국어의 표기법과 동일한 겁니다. 맞죠? 자, 이거는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16세기부터 나타나요. 그럼 선생님 이어적기는 15세기 때만 하고 사라지고 그때부터 바로 끊어적기로 넘어갔나요?가 아니라 자, 16세기에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다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어적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끊어적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돼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단 그 끊어적기 조금 더 보셔야 되겠죠? 뿅뿅. 안 돼! 이러지 마! 자, 똑같은 예로 지금 세미하고 깊은인데요. 세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현대국어처럼 셈이 똑같죠? 깊은 똑같이 깊은 얘가 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맞죠? 앞 음절의 끝소리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은 방법이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니까 거듭적기 방법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17세기부터. 자, 그래서 이어적기는 15세기, 끊어적기는 16세기, 거듭적기는 17세기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세기 땐 결국 어떻게 된 거야? 17세기는 이어적기에다가 끊어적기에다가 거듭적기까지 나타나요.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나타나 버리게 된 거죠. 하나를 가지고 표기를 세 가지로 하게 된 셈이 돼버린 겁니다. 복잡했겠죠? 자, 이것은 중철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써서 중철이라고 해서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모두 적용이 되어버렸대. 그래서 세미 깊은 할 때 이 세미가 셈미가 돼버려요. 미음이 두 개가 돼버렸어. 깊은도 깊은, 이게 깊은, 이 비읍의 발음을 살려준 다음에 피읍을 또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어 놓고서 다시 앞 음절의 형태도 밝혀 적어버리더라. 이게 거듭적기의 방법입니다. 됐죠? 그냥 거듭적기는 막 정확하게 어떻게 막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요런 것도 있어. 한 번 더 썼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어 적기가 가장 주된 방법이었어요. 가장 길게 사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끊어 적기가 나타났는데 끊어 적기는 현대국어와 가장 흡사한 형태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듭 적기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1학기 때 음운의 변동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그거 했잖아. 그녀 다리만 봐요 뭐 이거 했잖아. 학교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렇게 외웠던 거, 그 내용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이 하나 더 있겠죠. 볼게요. 받침의 표기. 받침의 표기는 중세국어에서는 8종성법이 쓰였다. 우리 현대국어에선 7종성이었는데 그녀 다리만 봐요 하면 7종성이었는데 그죠? 근데 국어는 중세국어는 8종성이었는데 나중에 차이점 좀 얘기해 줄게. 자, 봅시다. 근대 국어는 7종성법이 쓰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7종성법은 근대 국어 때부터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8종성법은 7종성에 뭐가 추가가 됐을까? 봅니다. 8종성법은 종성에 표기할 수 있는 받침으로 실제 종성에서 사용되는 8개의 자음만 사용하여 표기를 하는 방식이다. 그럼 그 8개가 뭐냐? 기역, 리을,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시옷하고 이응이래요. 요렇게를 8개를 사용을 했대요. 뭐가 달라요? 시옷이 달라요. 맞죠? 7종성에는 그녀 다리만 봐서요? 아니잖아. 그죠? 시옷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시옷이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얘는 그냥 뭐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보세요. 종성에 오는 시옷의 발음. 현대국어에서는 종성의 모든 자음이 표기될 수는 있지만 발음할 때는 7가지 자음밖에 소리가 나지 못한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이 7개를 우리가 열심히 외웠었다. 하지만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 중세국어에는 8글자가 종성에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그죠? 중세시대에는 현대와는 달리 8개의 자음이, 8가지의 자음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8가지 자음이 뭐냐면 현대국어에서도 종성에서 발음할 수 있는 7개 외에 뭐가 추가되느냐? 시옷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낫이나 또는 낫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그때 중세국어에는 이 시옷, 지금 잘 안 보일까봐 다시 한번 이것과 이것이 각각 다르게 발음이 되더라, 발음에 구분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 7종성법이요. 종성의 8개의 자음이 오던 중세 국어와는 달리 더 이상 시옷과 디귿의 발음이 종성에서 구분되지 않게 되자 근대 국어에서는 이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음, 시옷, 이응의 7개의 받침만 사용되었다 그랬어. 오히려 시옷이 있고 디귿이 사라졌네. 그죠? 디귿의 발음이 없었던 거야. 자, 그리고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이응 보이세요? 일반 이응이 아니고 사과 이응이에요. 이렇게 옛니응이라고 하죠. 옛니응. 자, 옛날에는 종성에 오는 이응을 옛니응 받침으로 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7종성법이 오면 옛니응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대 국어가 되기 전에 이미 옛니응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니응은 없고 그냥 이응이에요. 됐죠? 7종성법 요 7가지 그렇지만 디귿이 아니고 시옷이 있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옛니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응으로 바뀌었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표기를 보시면 자, 시옷으로 쓰기는 해요. 그런데 보세요. 벗이라고 쓰고 벗이라고 읽었어. 중세국어에서는. 근대국어에서는 이 친구라는 뜻의 벗이 시옷으로 받침이 바뀌었어. 종성이 바뀌었어요. 근데
발음은 디귿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과 저기 보세요. 팔종성법에 의해 디귿으로 표기되던 글자들이 시옷으로 표기가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발음은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이제 구분되지 않고 뭘로 통일됐어요? 디귿으로 통일이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띄어쓰기요. 간단해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와 근대국어까지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제 배우게 될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시면 나랑 날섬이 중기기 나라 문자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 띄어쓰기가 없죠. 자, 그래서 읽다가 내용에 따라서 나라의 말씀이 끊고 중국과 끊고 달라 끊고 문자와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끊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중세국어의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왔대요. 자, 보시면 자음이 현대국어와는 다른 자음이 지금 4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여린 히읗이 있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순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 모양으로 생긴 반치음이라는 게 있고요. 이응이라는 게 이응의 사과 모양처럼 하나가 뚜껑이 달린 옛니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모자를 하나 쓴 이렇게 모양이고요. 얘는 사과처럼 꼭지가 달린 이렇게 모양이에요.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옛니응은요. 주로 한자음을 표기하는 데 쓰이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사라졌대요. 중국어 발음에 히읗, 우리의 일반적인 히읗의 발음보다는 약하고 이응보다는 센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렇게 여린 히읗이 필요했었어,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더라. 히읗하고 똑같이 써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 하다 보니 근대국어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 안과 은을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그런가 봐. 중국어 발음에서는 안과 한의 사이인가 봐. 그래서 여린 히읗을 사용한 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대국어 시기에 이미 다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순경음은요.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순경음은 4가지가 있었는데 나머지의 표기는 본 적이 없고 이 순경음 비읍만 나타난다고. 순경음 비읍에서 보시면 얘네는 어떻게 바뀌냐면 반모음 오나 우로 변해버려요.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숍을 보시면 지금 서울을 말하는 건데요. 숍을 보시면 이 글자를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가 이렇게요. 되셨죠? 근데 이게 지금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얘는 그냥 이응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 대신 얘가 어디 갔어? 일로 왔어. 일로. 됐어요? 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초성에 오는 이응은 실제 음가가 없는 이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순경음 비읍은 자음으로서의 위치는 사라졌지만 이 우, 반모음 우로 바뀌어서 W 계열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쉬비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 요거를 보시면 쉬이가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근데 얘는 반모음 우 계열로도 바뀌지 못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반치음이요. 반치음은 아예 사라졌거나 아니면 시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우 요게 지금 보시면 원래 반치음이 있었거든? 근데 이음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아예 탈락된 경우가 되는 거죠. 아니면 짓다 할 때도 반치음이었거든? 근데 얘는 시옷으로 변화한 거야. 됐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 이게 뭐냐면 마을이에요. 마을. 지금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는 마을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됐다가
그냥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 여린 히읗이에요. 여린 히읗은 초성에 있었던 여린 히읗이 아니고 옛니응이요. 옛니응은요, 초성에 있었던 옛니응은 발음과 표기가 모두 사라졌대요. 하나, 이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얘가 지금 옛니응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사라지고 그냥 이응이 돼버렸죠. 종성에서는요, 발음만 유지가 되고요, 표기는 이응으로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응 받침 그대로 소리 내시면 돼요. 중생 하시면 돼요. 중생. 됐죠? 여기 중생 같은 경우에 지금 둘 다 여기 있어요. 꼬리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위에 꽁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두자음군,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이라는 건 어두에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거예요. 이게 존재를 하다가 점차 초성에서 2개의 자음을 소리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옛날에 3개 다 냈대, 2개 다 냈대, 어떻게 낸 거야, 진짜 바빠 그지? 자, 근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된소리로 바뀌어서 냈대요. 그래서 쌤이 그때 하는 방법 이야기해줬죠? 2개가 왔을 때는 이 마지막 거, 지금 비읍 디귿이니까 이건 소리 내지 말고 이것을 된소리로 이렇게. 그래서 뜻, 얘는 시옷을 된소리로, 쌀, 얘는 맨 뒤에가 지금 디귿이거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비읍하고 시옷하고 디귿이에요. 디귿을 된소리로 해서 땡, 요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어두자음군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모음에 대한 이야기. 모음은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아래 아가 없어졌어요. 그죠? 현대 국어에서는 아래 아가 지금 이제 없대요. 그래서 가르치다 같은 경우에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세국어에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가라치다? 뭐라고 읽어야 되지? 고로치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건 아로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 음절부터는 으로 발음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르치다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6세기에 두 번째 음절에서 있었던 아래 아가 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첫 번째 음절에 있는 아래 아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다 이렇게 표기를 하다가 18세기, 자 이제 근대 국어로 넘어온 다음에 이제 아래 아가 아예 안 쓰이기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물론 쓰이긴 했어요. 이제 일반적인 백성이라고 표현한 그런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표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18세기 때는 아래 아를 일반적으로 아로 많이 바꿔서 쓰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소실된 순서에 대해서도 조금씩 출제가 되고 했었어요. 근데 순경은 비읍 빼고, 순경은 비읍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거의 사라졌거든. 그래갖고 순경은 비읍 빼고요, 나머지 4개의 그 소실된 순서를 암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0원을 들고 산에 올라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네, 요렇게 했어요. 이게 소실된 순서였어요. 그래서 여린 히읗이 제일 먼저 사라졌고요, 그 다음 반치음 사라졌고요, 그 다음 옛니음 사라졌고요, 제일 마지막에 아래 아가 사라졌어요. 요거는 이제 요게 사라진 것들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순서는 물어보는 건 요즘 출제는 잘 안 돼요. 어쨌든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성조 이야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조는 아까 이야기했던 방점에 대한 거잖아. 성조는 방점을 찍어서 표기를 했는데 이게 이것도 일찍 없어졌어요. 16세기부터는 방점이 사라졌대요. 그지? 그래서 이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성조가 사라졌다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나란 말씀이 중귀계다라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 있었죠? 2개 있었죠. 그럼 나 앞에는 없었던 거지? 없음 하나, 2개. 없음 하나. 없음 하나. 하나. 없음 하나. 요랬던 거야. 그죠? 근데 이제 15세기 땐 이렇게 나타나던 것이 18세기 보니까 아예
없더라. 성조가 없어졌더라. 아니, 성조가 없어졌대. 방점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점이라는 게 있었고 세 가지가 있어서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었고 하지만 금방 없어졌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잘 끊고 갈게요. 뿅뿅.